북한 때문에 가장 괴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반면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용병들한테 분명히 러시아 정부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만군 병력이 한 20만이 안 돼요. 한 18만, 17만이 되는데 그래요? 총을 한 13만 정을 사겠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하고 지금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예. 일단 북한 헌법에서 아주 이번에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못 박았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촬영하기 며칠 전부터 사실 이 얘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국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선대인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통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일종의 자기네들의 그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고픈 인민들에게도 사실 통일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 좀 특이하게 사실 이제 2018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도 했었고 남북 대화를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갑자기 노선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남한이랑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북한이 원하는 현금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그렇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때문에 지금 뭐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이 뭘 주긴 줘야 되는데 일단 현찰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내적으로도 그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고 왜냐하면 현찰 지원했을 때는 현금 지원했을 때는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또 쓰일 수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자 지원 그것도 제재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 내에 사실 뭐 한류라든가 K-팝이라든가 지금 이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이 통제가 점점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는 북한이 뭐 좋든 싫든 핵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은 핵을 가진 강대국이다. 라는 그 요 세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에 아예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로 보는 그런 개념을 좀 집어넣고 거기다가 한민족 한 나라가 아니다. 거기다가 적대적인 나라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없애버리겠다. 이런 좀 강경한 표현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그만큼 지금 내부적인 여러 도전 요인들이 많은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그 도전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경제겠죠. 경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사실 중국 경제도 잘 보시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많이 어렵다. 심각하죠. 심각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은 먹고 살만한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북한이 사실상 모든 걸 봉쇄해버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필품도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고 이게 사실 조금 뭔가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 뭐 과거 중국 1970년대 말 개혁 개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거든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북러 관계 요새 이렇게 좋아지는 걸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의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체제 이반이 생기겠죠. 네.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의문. 새로운 지도자는 뭔가 이 북한의 미래를 바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 지도자들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표면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 네. 그 표면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제 수용소로 가는 일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을 다스린 김정은 입장에서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강경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이제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런 좀 강경책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시위용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정책을 정말 그렇게 두 국가로 나누는 예. 적대국으로 딱 규정하고 예. 이거 그냥 그 하나의 정책의 완전한 노선 변화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남북 대화도 해봤는데 성과는 없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핵을 가진 강대국이니 미국이나 이런 데와 직접 대화해 보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 때 또 그 트럼프와 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하고 대화해봤자 소용없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각종 제재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뭐 요즘 우리 그 무인기 예. 뭐 이것 때문에 무인기가 넘어가서 평양에서 삐라를 살포했다 이러한 이슈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그 쌓여있던 어떤 불만과 필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게 이제 지금의 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코로나 때 우리 정부에 좀 많은 걸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도 딜레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제안을 한 적도 있었죠. 백신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북한 김정은 그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국가론이 사실 부각이 됐고 네. 이 무인기는 약간 별도의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무인기가 뒤에서도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이게 좀 약간 변수가 되기는 해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뭐 우리 국방부에서 보낸 겁니까? 아니 그렇게가 우기고 있는데 네. 우리는 뭐 하여튼 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가타부타. NCND 네.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그 무인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탈북 단체들이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보여져요. 이 주체에 관한 얘기가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작극. 북한이 스스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스스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를 뭔가를 반증하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체제 유지가 우리가 어려워 이런 생쇼를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외교안보 쪽에 계신 분들이 한 50%는 자작극 아니냐. 그런 의견이 큽니까? 있고 탈북자 단체 저도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이제 대북 관련 이제 방송 그 라디오 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 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약 민간 단체가 했다. 그럼 이제 탈북자 단체나 민간 단체나 사실은 이제 투자 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네. 펀딩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그렇죠. 네. 왜냐면 후원을 받아야 뭔가 활동비를.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데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군이 했다? 우리 군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요건 아마 언론에도 안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제3의 국가가 했다. 제3의 국가라면은 중국? 참고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빼고 북한 때문에 가장 괴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 아니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 전혀 생각을 못했네. 저도 그 이제 친한 그 탈북자 단체에 계신 그분도 직접 대북 전단 날립니다. 네. 그리고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내용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전단 내용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요?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내용은 이 김씨 부자에 관한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전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가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통 백두혈통이 아니다. 네. 뭐 일본의 피가 섞여 있고 막 이런. 모르죠. 북한 지금 저기 아마 김정은 생모 같은 경우에는 제일 교포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제일 교포라는 거.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전단지 내용을 보고 많은 탈북자 단체 분들은 약간 좀 이상하다. 되게 좀 아마추어 같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입고 있는 옷, 또 저기 그 딸이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얼마예요?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거 내용이 좀 너무 아마추어 같은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일종의 썰이긴 하지만 지금 제3의 국가로 언급되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포탄이라던가 미사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고성 차원에서 북한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의 정보국이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 발발과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주요 이제 러시아 인사들을 암살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아프리카에 잘 보면 그 와그너라는 용병 아시죠? 예, 있었죠. 이 와그너 용병들이 지금 물론 이제 프리고진이 사망한 뒤에도 사실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와그너 용병이 지금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용을 해서 이 와그너 용병들이 어떤 나라의 뭐 이슬람 반군이라던가 공격을 해요. 그런 용병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재밌는 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나 특수부대들이 이런 반군 측에 붙어서 와그너 용병을 사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아프리카에 있는 와그너 용병들 본부라든가 이런 데를 실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개연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또 우크라이나 정도의 드론 기술이면 예를 들어서 서해나 이런 공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평양 시내 드론 날리는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이 도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제 소문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얻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이 긴장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남한과의 사이에서 긴장이 더 조성되는 지금 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네. 그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얻는 게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문 중에 하나라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메시지 하나 보낼 수 있죠. 자꾸 포탄하고 미사일 보내면 요 드론에 폭탄 달아서 우리가 보낼 거야. 그냥 단지 삐라 이게 아니다. 네. 너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런 메시지를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좀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어쨌건 그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죠. 예. 뭐 한국에서는 우리 돈 혈세 1,800억이 들어간 돈인데 먼저 또 반발하고 있고 거기는 또 요새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걸 어떻게 요새로 만들겠다는 의미인지.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 냉전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그 얘기는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일산을 신도시를 만들 때 군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아파트들이 하나의 방호벽이 되게끔 설계했다. 저도 분당 신도시 5기 때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분양을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이 밀리터리 매니아로서의 막 이제 꿈을 키우던 때였는데 제가 살았던 분당도 잘 보면 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군대들이 어려워하는 게 시가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산도 잘 보시면 지금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서울에서 일산 가는 길을 뭐라고 그러죠? 자유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할 때 이 네. 일산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장벽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계화 부대가 움직일 때 일단 기존의 축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그 축선에 맞서 우리 군이 다 방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회를 해야 돼요. 네. 우회를 딱 하면 일산이에요. 그럼 일산을 돌파해서 이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일산에 이제 우리 육군 병력들이 쫙 깔린 상황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전 시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군사 분계선 내에 뭐 대전차 방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새화를 다 했어요. 아. 근데 남북 대화가 되면서 이런 요새화된 시설들을 하나 두 개씩 철거를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과 함께 이제 신도시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애물들을 또 철거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 시설을 그 주변에 집지려면은 부대 일종의 이제 보안 검토라든가 이런 거 받았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수도권 북부를 요새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했었고 네.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보면은 정말로 요새화된 진지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뭐 경의선 도로 박살내고 동해선 도로 박살내고 철로도 박살내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전의 요새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탈북을 막겠다. 탈북을 막으려는 시설물을 지으려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뭐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방벽을 세우고 철조망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인 지뢰라든가 대전차 지뢰 같은 것도 하겠다. 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그게 뭐 군사 전략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네.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쳐들어가는 거에 대비한다는 목적도 뭐 없진 않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탈북을 막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겠다. 최근에 군사분계선 인근에 그 북한 군인들이 많이 탈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가속화되면은 사실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권을 뒷받침해 주는 건 군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군에서 그런 뭐 동요가 일어난다. 이거는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아까 이제 내부의 불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완전한 독재 국가고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거기도 그렇게 불만 세력이 상당히 큽니까? 위협받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이제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크진 않죠. 예, 근데 이제 민심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사실 외교관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최전선에 싸우는 전사들인데 이런 전사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요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탈북하는 젊은 북한 사람들 보면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용하는 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보면 우리나라 말에 가까운 말들을 쓰기 시작해요. 아, 그 K컬처.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야 이게 확실히 문화가 무섭네. 그러니까 뭐 진짜 노래 듣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보면은 뭐 그 좀 세대매요 처벌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예술인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도 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공연했던 가수들의 이런 당시 이제 증언들 들어보면 네. 몇몇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입 모양을 이렇게 앞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 부른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양 시민인데 북한 내에서 가장 당성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데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도 뭐 억압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점점 퍼지니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강력한 처벌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K-팝, K-컬처가 북한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반증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지금 뭐 이렇게 김여정 담화로 공격 막 반박을 하고 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난리를 좀 치고 있는데 그 폭발을 하고 도로를 이게 그냥 이 삐라에 담겨 있는 이 내용 이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런 어떤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잉 반응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또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평양이라는 곳에 언제든지 그 지도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공이 뚫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 이제 자작극이라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이게 만약에 제2, 제3의 세력이 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무인기, 특히 이 사이즈가 작은 무인기들, 그다음에 드론이 저는 이제 군사 쪽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미국도 딜레마예요. 막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군도 가진 이제 국산 레이더 중에 뭐 성능이 좋은 레이더 가지고 이제 14년도에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한테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이걸 테스트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레이더라도 안 잡혀요? 수 킬로미터 내에서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공군 전투기가 이제 이 북한에서 날린 무인기를 요격하려고 이 전투기가 막 쫓아가서 요격하려고 하는데 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레이더가 락을 못 걸어요. 락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더도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거를 비행치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요? 사실 스텔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반사 면적이 이렇게 작으면 예를 들어 새 크기 정도 되면 레이더가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서 조준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중요한 게 방공망은 있지만 이 방공망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요. 다 80년대, 새로 한 게 한 80년대 말, 뭐 90년대 초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북한이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비한 뭐 레이더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안 그러면 어디선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뭐 민간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누가 악의적인 정말 김정은 죽여야겠다. 거기서 폭탄 달아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길게 날뛰는 게 관저 주변에서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북한의 핵심 시설, 김정은의 관저 주변에 이 하늘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삐라를 뿌린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었어요. 그런 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에 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날라온 적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가까운 데서라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도 갖고 있고,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장비들을 뭐 만든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그런 무기들을 좀 들여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 이제 북러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히려 이제 니네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뭐 대드론 건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탐지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길길이 날뛰고 이제 김여정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가 만약에 자작극이 아니고 제2, 제3의 세력이 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죠.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네는 오물풍선 수시로 내려보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적반하장 아닌가,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2014년부터 수차례 그런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수거해서 보시면 이제 무인기 안에 요즘은 이제 항법 관련된 컴퓨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석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날려서 어느 지점을 촬영을 하고 이게 떨어졌다까지 다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에 너네 보낸 거 인정해라, 사과해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역으로 이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왜 그럼 NCND를 하느냐. 전에 그렇게 했는데 쟤네는 아무런 대꾸를 안 하니까 우리도 알릴 수 없다. 북한이 긍정도 부인도 안 하나요? 그때는 아예 그냥 무시했죠. 요새 오물풍선은? 오물풍선도 지금 사실 오물풍선은 이제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것 때문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갔었고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과거에 남북 대화를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신문에 나온 내용을 마치 우리 정부가 막 조작해서 쓰는 것처럼 대부분 북한의 그 당과 정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은 자꾸 이제 한국 정부가 사주해서 보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오물풍선을 보내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낸 전단 일부가 그 김정은 그 관저에 떨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화가 나서 야 우리도 그럼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무인기라는 어떤 비행체와 풍선 이거의 의미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네요. 무인기는 그렇습니다. 거의 공격 수단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양에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낸 이 풍선을 이용한 전단들도 평양 시내 좀 오래 좀 떨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쓰레기 풍선 보내자. 그게 된 거라는 좀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지금 도로 폭파 이것을 이제 보복 조치로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더 센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게 좀 딜레마예요. 왜냐? 여기서 만약에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과거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부터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게 강대강으로 가다가 이제 무력을 쓰기도 하고 하면 결국에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나와요. 우리가 정말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 이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자칫 잘못했다가 강대강 구조로 갔다가 정말 한국이 작정하고 세게 나오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은 또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죠.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 명의로 그게 어떤 보복 조치가 이런 게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약간 지금 보면 수위 조절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했다가는 진짜 더 이상 뭐 빼도 박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약간 이인자를 좀 뭐 김여정이 이인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건 좀 많은 논란의 여부가 있지만 그나마 이제 김여정이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에 왔었고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측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여정을 동생인 김여정을 내세워서 좀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기는 애매하고 과거에 직접 해보니까 이게 상황만 악화되고 자칫 이 상황 관리 안 되면 이거 또 잘못하면 우리가 판문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 이국가론이 사실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약간 딜레마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북한의 그 무기 그 소련에 공급하는 러시아에 공급하는 이거 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북한의 무기가 그 러시아에 어느 정도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밝혀진 게? 알려진 것만 해도 뭐 수백만 발이고 포탄은. 그다음에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Kn-23 이것도 지금 많은 양이 공급이 됐고. 근데 이제 Kn-2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북한이 만든 미사일 중에 그래도 좀 첨단의 성능을 가진 거 아니냐. 막상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걸 보니까 목표물에 안 맞는 미사일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보면은 이제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 경로, 그러니까 목표물이 아닌 곳에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이게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미사일 같은 경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제 구동계통이 있습니다. 자동차랑 비슷해요.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이 날개를 조정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제재를 받고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자동차 부품을 뜯어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 미사일의 뭐 성능도 안 좋고 하여튼 러시아군이 운용을 잘 못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게 자꾸 그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인 시설에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오발에 의해서. 네, 오발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가 의도하는 측면도 있고. 의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는 괴롭죠. 민간인 지역이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것도 정확히 뭐 군사시설 딱 맞추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이제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아이들도 다치고 여성들도 다치고 죽고. 그러면 또 러시아는 이거 오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능 저하 때문에 그래라는 그런 얘기 또 안 해요. 아, 창피하죠 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보면은 러시아군의 지금 의도를 보면 이게 뭐 군사시설만 딱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도 무자비하게 다 공격을 해서 전쟁에 대한 일종의 그런 항전 의지를 꺾겠다. 네.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작전하는 걸 보면. 그런 용도로 막 쓰니까 괴롭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포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많은 양이 가고 있는데 이 포탄도 분량이 상당해요, 지금. 그래요? 근데 왜 러시아가 쓰겠어요? 그만큼 없어서? 포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문제가 탄약의 문제도 있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네. 뭐 자주포든 견인포든 이 수명이 있습니다. 네. 그 수명이 지나면 포신을 갈아야 돼요. 아, 네. 그 총도 뭐 몇만 발, 뭐 몇천 발 쏘면 이 총신을 갈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포신이 수명이 다 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쏘다가 수명이 넘겨서 터지는 경우도 많고 포신이 못 버텨내는 경우도 네.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이 납품한 포탄들 가운데 잘 보면은 안에 이제 이 폭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이제 날로 팔아먹으려고 급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안 돼 있는 포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쏘다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포탄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잘 보시면 지금은 사실 누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어느 하나가 전황을 뒤집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본토 공격 예. 이것이 좀 잘못돼 가지고 예. 무리한 전략이어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에게 수세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이 막상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황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뭐 그 언론에서 사실 이제 조그만 것도 좀 부풀리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선을 보면 크게 정체돼 있어요. 다. 정체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뭐 막바지 보시면은 우리 남북 이제 유엔군 그다음에 공산 측이 산 하나를 놓고 고지전. 네, 낮과 밤이 막 바뀌면서 주인이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수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들어간 게 실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8월 초에 그 일이 생겼죠. 네네. 8월 중순 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봤는데 9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러시아도 다급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예비 병력들 빼서 쿠르스크로 지금 병력을 보내서 거기도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수 제곱킬로미터를 전진해 가면서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소모전이군요. 네, 그러니까 철저한 소모전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의 양이 점점 이제 줄고 있고, 러시아도 이제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과거의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이제 유럽의 뭐 중요한 국가들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차와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그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그걸 유지할 상황이 안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장비들을 창고에 다 넣어놨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다 꺼내 쓰고 있어요. 그만큼 파괴되는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냉전 때 창고에 넣어놨던 무기들 다 꺼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창고들도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 이제 뭐 사실 그러기 상태라고 해야겠죠.
서로 이제 이러다 보면은 바로 직접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어떤 명분만 있으면 딱 손을 잡을 것 같은데 젤렌스키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국내 언론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몇 달 전만 몇 주 전에 이제 뭐 미국도 가고 몇 달 전에 미국도 가고 유럽도 돌고 했는데 그쪽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휴전할 용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휴전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에는 어떤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변수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거는 바로 휴전의 길로 가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 좀 더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25년에는 끝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약간 뭐 유명한 언론이 아니지만 유럽의 몇몇 언론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 조건을 몇 가지 이제 걸죠.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적 그럼 담보를 뭘로 해줄 거냐. 그렇지. 이거 스톱됐다가 또 잠깐 쉬었다 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토 가입 혹은 미국이 뭐 한국,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해달라. 네. 그러면 현 전선에서 멈출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도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에서 정지하겠다, 멈추겠다. 근데 문제가 러시아가 이 전쟁을 왜 일으켰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EU 가입 이것 때문에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또 그럼 푸틴의 정치적 입장은 또 어려워지겠죠. 네, 만약에 이걸 휴전을 받아들인다? 그럼 러시아 내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아무리 러시아가 뭐 물론 이제 거기도 선거제를 통해 하지만 거기도 장기 독재하는데 그렇죠. 근데 휴전을 했는데 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뭐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성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많은 우리가 러시아의 재원을 소비했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그럼 또 이게 푸틴의 이 정치적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사실은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명분이 있어야 이제. 근데 둘 다 찾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물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아마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겁니다. 네. 이제 군사적 지원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을 끊으면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러시아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맞는 거고 해리스가 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못해 휴전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무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긴 하네요, 러시아가. 둘 다 그렇게 딱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사실 러시아의 군사 그 전쟁 물자들, 그 무기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을 받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데 이번에 그 역설적으로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평가도 혹은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도 이번에 재평가를 좀 받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험밭을 했던 KN-23이 막상 우크라이나전에 쓰는 걸 봤을 때는 생각보다 성능이 좀 별로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사시에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아니면은 뭐 태평양에 있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 공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세일즈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란 이라크가 이 두 나라가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고 서로의 수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전쟁이 한번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에 우리나라도 이란에 무기를 수출했고 북한도 이란에 무기를 수출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많은 비사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죠. 이제 김포공항만 있었을 때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쓰지만 747기를 그 공중급유기로 개조해서 쓰는 나라가 이란이 유일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팔레비 왕조 때 네. 미국과 이란 관계가 엄청 좋았거든요. 좋았었죠. 예, 이제 뭐 이건 좀 과거의 일이지만 그래서 미국이 당시 이란에 전 세계에서 이 전투기를 판매한 나라가 이란이 유일한데 그 영화 탑건에 나오는 F-14 톰캣 전투기 네네. 그걸 이란에 팔았었어요. 옛날에. 아, 그게 이란이 유일합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죠. 세계 최강 전투 중 그렇죠.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좋아서 그때는 이제 이란이 뭐 원유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부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가지고 이제 747 공중급유기를 만들어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80년대 그때 이제 전두환 시절에 밤에 몰래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뭐 탄약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아시아 자동차였죠. 찝차 군용 찝차 이런 거 그다음에 견인포 뭐 이런 거 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북한은 소련이 만든 스쿼드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란에 팔고 우리는 이제 뭐 찝차라든가 뭐 화포라든가 그다음에 탄약, 군복, 그다음에 화이바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매했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때 이제 남북이 동시에 무기 장사를 했던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이 안 거예요. 야 미사일을 만들면 돈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중동 여러 나라의 뭐 시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약간 소문이긴 한데 UAE도 사실 북한의 미사일을 사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 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안 파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산 미사일을 이제 산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에 좀 집중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약간 미사일 기능을 가진 유도 로켓들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이유가 러시아에 팔려는 목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런 무기들을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탄도 아쉽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사일도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러시아도 지금 북한에 돈을 주는 건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거는 대신 이제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줄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러 관계가 이게 밀착이 되는 것도 이 러우 전쟁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밀착될 일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국하고 그렇게 찰싹 달라붙었었는데 요즘 오히려 좀 중국은 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이제 지금 북중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최악이죠. 뭐 근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서로 돕고 도울 관계지 무슨 이해관계가 뭐 그렇게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란 나라를 잘 보시면 북한의 외교사를 이제 냉전 시절 외교사를 잘 보면 그 마오쩌둥 시절 때까지는 북중 관계가 정말 혈맹 같은 관계였어요. 네. 근데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왜냐? 당시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조 국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오쩌둥도 스탈린주의로 간 거였고,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게 되잖아요. 근데 덩샤오핑이 들어서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했죠. 그러니까 수정주의 노선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 중국식 사회주의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잘못하면 내 위치가 쟤네들이랑 같이 나이 되면 위치가 흔들리겠는데 하면서 이제 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이제 85년도에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8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중국에서 이제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오쩌둥 시절에 이제 북한에 중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무료로 줍니다. 네. 갖다 쓰라고. 85년도에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정비를 하러 중국으로 다시 왔는데 중국 심양이 지금도 이제 거기 중국군의 전투기를 납품하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내렸는데 수리해줘. 북한 조종사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수리해줘. 뭔 소리야? 중국 측에서 뭔 소리야?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이거 니네 우리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니네가 공짜로 수리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당시 덩샤오핑이 보고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덩샤오핑이 야 공짜로 해주지 마. 돈 받고 해줘. 그러면서 이제 북중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해 84년 아마 이제 저도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84년도에
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 그 민항기가 춘천에 갑자기 불시착한 일이 생깁니다. 네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84년, 85년 뭐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84년에 이제 중국 민항기가 이제 납치가 돼서 춘천 미군 기지에 내렸죠. 네. 그러고 나서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이 민항 총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의 외교관들이 한국에 오게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중 간의 첫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죠. 공식적인 만남이.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중국의 입장이. 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개혁 개방도 했고 중국의 경제 개발을 하는 데는 오히려 한국이 더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만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자유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고 있으니까 뭐 지금도 아시겠지만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없어요. 유엔에 나가면서부터 이제 대만이 사실 외교적으로 고립이 시작됐는데 80년대 딱 보니까 자유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교를 맺으면 어차피 쟤네하고는 자연스럽게 단교가 될 거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나 이제 그 대만의 동맹군 하나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개혁 개방하는데 북한보다는 한국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88 올림픽에 이제 중국이 참가를 하고 뒤이어 이제 수교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민항기 불시착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떤 걸 했냐면은 당시 이제 불의의 일로 사실 이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이죠. 예. 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죠 그때.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관광하고 그다음에 강남에 그 유명한 저기 그 갈비집 가서 갈비 먹이고 그다음에 갈 때도 선물을 그냥 한 보따리씩 다 챙겨서 보내니까. 그 이제 중국에서도 보니까 야 우리가 알던 그 못 산다고 하던 한국이 아니네. 그런 여론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북중 관계가 틀어졌죠. 틀어지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한중 수교 이루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사실 북중 관계가 틀어졌었죠.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쌓이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전에 김정일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좀 불만 섞인 말로 아니 미국은 한국을 정말 무한대의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중국은 그냥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네. 김정은도 중국이 썩 달갑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김정은이 중국을 싫어했을까? 김정남 때문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한다. 뭐 그런 얘기가 네. 장성택도 그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권하고 봤을 때 저기 저 형하고 이 장성택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중국하고 짝짝꿍해서 자기를 없애버리고 집권하면 난 어떻게 되지? 이런 공포를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북중 관계가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풀린 게 김정은이 이제 남북 대화하고 정상회담하고 트럼프 만나니까 중국도 야 우리가 전략적인 걸 고려해봤을 때 쟤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일단은 좀 만나보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회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네. 하긴 그 군사열 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열병식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고 그때 더 웃겼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가장 윗단에서 봤고 북한에서 온 사람은 그 다 밑에 있었고. 아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컸어요.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좀 서운해할 만한 일들이 그리고 있었네. 이제 중요할 만한 거는 사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좀 문제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이 이제 야인이었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심정이 있었던 거죠. 이제 시진핑 주석도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공산당 내에서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었고.
뭐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박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평지 풍파를 뚫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동질감이 있는데, 김정은은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푸내나는 어린애죠. 약간 이제 뭐 정말 물려받은 그렇죠. 그런 거였고, 근데 시진핑 주석도 그 공산당의 이런 걸 잘 보시면 이 지금 이 당, 그러니까 국가 주석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네. 라이벌들도 있었고, 그걸 다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애송이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도 어쨌건 그 뭐 필요한 것들, 만약에 중국에게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뭔가 또 북한에서 제스처를 취하면서 노력을 할 텐데, 이제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죠. 더 이제 소홀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염려가 되는 거죠. 어떤 염려가 되냐? 북한의 장마당을 잘 보시면, 찍었던 영상을 잘 보시면 북한이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쌀도 중국산, 네. 비누도 중국산, 심지어 치약, 신발, 하여튼 옷 다 중국산이에요. 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경제가 중국에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항상 그 중국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6.25 전쟁 때 왜 중국군이 항미 원조란 이름으로 참전해서 사실 지금의 이 분단의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일성이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났는데도 중국군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왜냐? 만약 중국군이 저 많은 병력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얘네들이 누굴 지도자로 내세워서 엎어버리면 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딜레마를 항상 안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손 벌릴 때는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불신 같은 게 있군요. 중국에 대한. 그리고 우리 역사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이제 과거 역사들 보면 중국이 이 조선이나 뭐 고려 침공할 때 가장 많이 당했던 데가 지금 북한 땅들이잖아요. 그렇죠. 북쪽.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 그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쟤네는 언제든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그리고 역사 교육도 그렇게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중국하고는 좀 멀어졌다, 러시아하고 가까워졌다,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란하고도 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핵과 관련해서 뭔가 기술 수출을 했다, 미사일 뭐 수출을 했다, 기술 수출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진 건 없는 거죠? 밝혀진 건 많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팔아서 대박 났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 북한과 이란 간에는 미사일 커넥션이 형성이 됩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북한 열병식을 잘 보면 이란 군인들이 항상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참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근데 이란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북한이 많이 도와줬고, 그럼 이제 이란은 그럼 뭘 도와줬을까? 뭐 석유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이란이 투자를 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을 높인 부분도 있고, 네. R&D 과제를 주는 거죠, 일종의.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란과 북한 간에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 커넥션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후원하는 그 일종의 테러 단체, 군사 단체, 뭐 아시다시피 하마스, 헤즈볼라, 그 걔네들이 쓰는 무기들 잘 보면요, 북한산 많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이란을 거쳐서 가는 물건들도 많고.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수출, 특히 중동 지역 무기 수출에 있어서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번에 그 러시아의 무기만이 아니라 군사 인력들도 좀 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거는 좀 의미는 다르잖아요. 이건 그렇죠.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뭐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을 그걸 잘 보시면 그거에 소스까지 이제 보통 이제 외국 언론들 보시면 소스까지 같이 이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원 소스는 사실은 텔레그램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황과 관련된 걸 잘 알려면 텔레그램을 봐야 돼요. 텔레그램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옵니다. 그 군인들이 올리는? 군인들이 올리거나 아니면 일종의 이제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블로거들도 있고. 네. 근데 북한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는 소식이 원전이 바로 이제 텔레그램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 텔레그램 채널을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채널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러시아 국방부의 뒷얘기 같은 것들만 올려요. 전황도 올리지만. 그래서 그걸 소스로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내용도 좀 담겨 있어요. 그럼 이 북한 군인들이 뭘 하다가 죽었냐 보면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군을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 러시아 무기에 대항해서 러시아군이 어떻게 작전하는지를 북한군한테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 훈련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주권을 다쳤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보면은 그런 소식들만 봤을 때는 참전을 위한 뭔가 준비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어떤 무기를 팔았으니까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법을 알려주고 이런 어떤 그 고문단, 군사 고문단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기 위한 사전 정보 아니면 무슨 그렇죠. 그런 용도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이 녹화 며칠 전에 나왔지만 한 10,000여 명 되는 병력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북한에서요? 러시아 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건너가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몇 달 전에 이제 평양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양 가서 북러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용병들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용병 형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와그너처럼 북한이 일종의 용병 회사를 만들어서 북한 군인들을 이제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 그게 일어나면 좀 상당히 국제적으로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파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파장은 없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만 화나가지고 우크라이나만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기 탄약도 고갈되고 있지만 군사 병력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에 한 10,000여 명 되는 병력이 정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 10,000여 명 정도면 여단급 병력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이라는 걸 안 나타내기 위해서 러시아 잘 보시면은 사실 이제 그 몽골 계통들도 있어요. 네네.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대들을 쓱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희석을 시키는. 이제 갑자기 그러면 이제 그런 병력들이 우르르 어딘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용병들한테 분명히 러시아 정부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또 쓰면 되는 거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용병들을 많이 데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인도, 그러니까 이제 사기극이 좀 펼쳐집니다. 인도, 네팔 이런 데 보면은 뭐 러시아에서 노동자를 근무하는 것 같은데 딱 버스 타고 내려보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선에 딱 내려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집에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SNS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우리는 잘 이제 관심을 안 갖는데 그렇죠. 심지어 그 중국 사람들도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직업 속에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 중에는 용병으로 진짜 간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SNS상으로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섞는 방법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별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역 군인들이 쌓였는데 그렇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네, 가서 외화 벌어오는 게 낫지. 그러면 특히 용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노동자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 주는 월급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래요. 지금 이제 러시아의 측에서 활약하는 용병들을 보면
많은 수당을 받고 정말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거 경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라든가 팩트에 기반한 어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라고 우크라이나 봐야겠군요. 군 당국이나 뭐 정보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 내에 상당한 이 휴민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잘 보시면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막 암살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한 그런 좀 인포메이션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평양의 그 삐라를 살포한 무인기 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경고일 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떠오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그렇지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막판인데 가릴 게 없죠. 그 물불을 안 가린 작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서해상에서 배 타고 나가서 공해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인기 자체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레이더에 잡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수거를 못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거를 했다라면 이제 바로 사진 공개하겠죠. 그렇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한 50% 이상은 지금 자작극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민간 단체,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의 가능성 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안보하고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관련해서도 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튀어나오네요. 지금 만약에 뭐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이 되고 북한군이 싸우는 영상이나 전사한 영상, 이게 또 북한군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당장 이제 우리 정부도 좀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놓고 얘기하겠죠. 야, 북한이 지금 우리 나라 와서 싸우는데 한국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살상무기 지원이죠.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나 뭐 미국이나 특히 이제 유럽에서 야, 북한이 와서 지금 저렇게 하는데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또 러시아하고의 또 관계가 또 우리는 또 복잡해지겠군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를 잘 보세요. 무인기 관련돼서 갑자기 북한 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이제 북한 편에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눈에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무인기 관련돼서 증거도 없는데 한국이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겠냐.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보다는 북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북한군 용병이 진짜 투입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망을 하고 그게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북한 사람이라는 증거까지 나오면 우리 정부도 이러면은 이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를 해야겠죠. 진짜 네.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우리도 역시 전쟁에 그냥 한복판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치 않든 원하지 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우크라이나전에 뭐 병력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무기를 뭐 탄약이나 무기를 보낸다 그러면 뭐 발을 걸치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군요. 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예. 네. 네, 이번엔 저 중국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뭐 요즘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만 침공이라는 어떤 그 이 목표 예. 이것을 통일이라는 예. 그래서 뭐 침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또 북한이 되게 필요할 텐데라는 예. 생각을 저희가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갑자기 또 대만을 그 대만 해협에서 이제 또 군사 훈련을 한다고 포위를 하고 예. 뭔가 또 강성 조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요즘 중국이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할 만한 이슈가 있나요? 이제 이게 우리가 촬영하는 지금 월이 10월이죠. 네. 이제 10월이 되면 대만과 중국에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10월 1일이 국경절.
아,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 10월 1일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국경절 때 한 열흘 쉬죠. 보면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넘게 살았었고 뭐 그래요? 했으니까. 그때 되면은 사실 국경절, 노동절 때 되면 국경절 저도 이제 살았는데 기억이 있는데 밖에를 못 나가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4억이 다 놀러 나가요. 대만은 이제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10월 10일 중화민국 탄생한 날. 네. 그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10월의 이벤트가 항상 있어요. 근데 쌍십절이 되면 이제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립니다. 뭐 이제 대만군의 시가 행진도 있고, 네. 대만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 총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연설도 하고. 그럼 갑자기 그럼 중국이 왜 대만 포위 훈련을 며칠 전에 했을까? 그래서 이게 중국어라면 제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리엔허 리젠 2024B입니다. 훈련명이 연습명이. 네. 그러니까 A가 전에 몇 달 전에 한 번 했고 B를 또 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지금 민진당이 집권했잖아요. 대만에. 네. 라이칭더 지금 총통이고. 민진당도 알아요. 옛날에 이제 양안 위기가 몇 번 있었고, 이제 대만 총통이 독립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중국이 굉장히 어쩌면 전쟁까지 벌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쌍십절 때도 라이칭더 총통이 뭔가 이제 성명을 냈지만 독립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발끈했죠 또 중국이. 그래서 이제 포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에 좀 몇 가지 특색이 있어요. 보면은 그 전에 했던 이제 그 2022년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그랬죠. 그 직접 그 네. 위험 지역 거기를 그냥 통과했었나 그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미사일도 쏘고 그 다음에 뭐 전투기, 폭격기, 해군 하여튼 총동원해서 이제 막 에워싸는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보면 에워싸는 것만 했어요. 네. 근데 주체가 좀 바뀌었어요. 해경. 중국의 해경이 좀 이번에는 활동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저녁 6시, 7시 되니까 갑자기 훈련을 중단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오늘 한 18시간인가 정도 하고 딱 저녁 먹을 시간에 훈련을 중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야간에는 안 하겠다. 야간 근무는 안 하겠다라는 약간 메시지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거 좀 골 때리네 그랬는데 일단 지금 중국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이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그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실 뭐 이게 자랑이면 자랑이고 자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2013년부터 대만 군에서 하는 훈련을 취재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9년도까지 거의 매년 갔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대만 국방부에 등록된 유일한 한국 기자예요. 그래요? 지금도 대만 기자 수첩, 대만 그 국방부 수첩에 기자 수첩에도 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갱신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제 베이징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베이징 가서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당의 이제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2019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야 니네 정말 대만을 침공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22년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네 정말 대만을 침공할 생각이 있냐? 그때 이제 펠로시 막 이제 가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바뀌었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50%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이 미 국방부라든가 미 태평양 사령관이라든가 뭐 미 해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합니다. 27년, 28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설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전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이거 빈말이 아니네. 왜냐면 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하기 전에 미 국방부라든가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안 믿었지. 네. 설마. 그래서 사실 이제 러시아가 초반에 실패를 한 게 우크라이나도 반신반의하다가
자기네도 이렇게 딱 돌려보니까 얘네 진짜 하려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전선에 있던 부대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개전 첫날 그래서 러시아군이 막 미사일 쏘고 했는데 다 엉뚱한 데만 었어요. 병력이 없는 데만 있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만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도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좀 특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만군 병력이 한 20만이 안 돼요. 한 18만, 17만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총을 한 13만 정을 사겠다. 새 총을. 네. 자동 소총을 13만 정을 내년부터 3년 내에 13만 정을 사서 배치하겠다. 새 총을. 네. 그러면 이제 새 총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게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그 위협을 그냥 위협 정도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도 이제 총을 구매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노후 총기들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근데 13만 정씩은 못 사요. 네. 근데 지금 내년도 국방 예산에 13만 정을 사겠다. 그리고 새로운 소총을 한 몇 주 전에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스팅거도 한 2,000발 이상 산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아, 차곡차곡 무기를 사재기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했을 때 17년도 그쯤에서 미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만에 대한 이제 미국제 무기 판매에 있어서 사실 이제 미루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루다가 갑자기 이제 몇 년에 한 번 왕창 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뉴스를 찾아보시면 미 정부의 그 대만 무기 수출하는 걸 보시면 그때마다 다 해줘요. 그 이제 미 정부도 이게 자칫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스팅거 미사일을 한 2,000발 이상 산다는 거는 거의 전쟁 준비로 봐야 돼요. 그러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이제 대만군 연습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군 관계자들도, 대만군 관계자들도 이제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 뭐 언론에 있는 국방부 출입하거나 외교부 출입하는 뭐 기자들도 이제 형동생 하면 지내는데, 2017년도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광 연습을 할 때 이제 비밀리에 이 미국의 고문단들이 들어옵니다. 네. 군사 고문단. 네, 고문에 들어와서 연습을 참관을 해요. 연습을 참관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다 이제 조언을 해줘요. 자, 너네 우리가 보니까 너네 이런 무기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청을 해. 우리가 그럼 오케이 해줄게. 굉장히 밀착화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도 간혹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17년도 이전에는 이 대만 군인들이 미국 가서 훈련하는 장면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근데 17년도, 18년도 들어서면서 예를 들어서 또 어쩔 때 보면 대만 군이나 우리 군이랑 같이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 18년, 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아태 지역 공군 참모총장, 미국 이제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최하는 아태 지역 공군 참모총장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만 공군 참모총장 영상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우리 거기 참모총장도 있었고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야, 이거 잘못하면 두 개의 하나의, 원래 우리는 지금 하나의 중국을 그렇죠. 지지하는데 두 개의 중국이 될 수가 있다. 이 잘못하면 외교 문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미국이 살짝 그렇게 공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생기면 내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한테 계속 그 메시지를 주죠. 하지 마라. 하면은 이렇게 한미일이 연합을 해서 대만과 함께 싸울 수도 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이 하나가 돼서 이걸 막을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죠. 근데 이 한미방위 조약에 의하면 미국이 어떤 전쟁 시작이 되면 우리도 자동 참전이 되는 건가요? 뭐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제일 좀 이제 좀 우려스러웠다고 보는 게,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 전략적 유연성이 뭐냐? 만약에 주한미군이 중국이 대마를 침공했을 때 병력을 옮겨서 참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걸 언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잘 보면 27년, 28년에 굉장히 좀 위태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봤을 때 27, 28이 굉장히 전 세계 위험한 해가 될 수 있다. 뭐 특별히 그 해를 찝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192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2027년이면은 100주년이죠. 100주년. 근데 재밌는 게 중국 인민공화국이 만들었는데 그럼 대부분 아주 일례로 우리가 이제 광복되기 전에 독립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광복 이후에는 국군으로 부르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생겼는데 아직도 해방이란 단어를 넣고 있잖아요. 해방군. 그래서 지금 100주년에 맞춰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대만 무력 침공에 대비한 과제들을 설정해 놨고 네. 27년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럼 이제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인데 27년에 군사적인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28년에 침공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해라고. 네. 그럼 2029년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념비적인 해가 연이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지금 중국 특히 경제 아시다시피 뭐 저는 경제라는 사람이 아니지만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동북아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업을 했다가 이제 다운이 되는 시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업앤다운이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뭐 지금 다운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매년 경제 성장률이 뭐 10% 이상씩 찍었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몇 %도 안 되죠 지금. 5% 목표 설정했다. 그게 완전히 깨질 것 같아서 네.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저도 8월 중순에 베이징을 가봤지만 지금 중국 내에 이 경제와 관련된 심리가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경제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다들. 주체들이 다 희망을 잃었어요. 네.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공동부유하면서 이 모든 기업가들의 의욕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사실 대만과 관련된 얘기가 약간 좀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를 겪어봤죠. IMF도 맞아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 중 하나가 그거죠. 대외에 그러니까 국내 해외 투자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잘 보세요 지금 해외 그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렇죠. 요새 뭐 스파이법인가 그것 네, 때문에 반간첩법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때 이렇게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을 할 수 있었던 게 원자바오 총리의 역할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보시면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사실은 중국의 투자를 꺼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덩샤오핑이 이 남순강화라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멈추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과 개방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했고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서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만 하더라도 원자바오 총리가 그런 대외적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천이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 선전, 심천, 홍콩 옆에 개혁 개방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지금은 다 실업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가 많아요. 네. 물론 거기 심천에 가면 화웨이라든가 중국의 첨단 IT 기업들이 있지만
실업자가 더 많아요 지금.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더 전 개인적으로 크다고 보는데 지금 대규모 이 지금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이제 베이징 8월 중순에 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 특파원이랑 이제 밥 먹고 이제 북한 대사관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대기업 다니다가 35살이면 잘린다. 아, 우리는 뭐 사실 40 넘어야 되고 이런데. 그렇죠. 뭐 명예퇴직이니 뭐니. 네, 근데 중국은 35살에 그냥 나가야 된다. 그럼 사실상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부동산 반토막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의 한 60대, 70대들은 개혁 개방의 성과를 가장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집 있죠? 차 있죠? 통장에 잔고 좀 있죠? 애들 다 키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이 지금 최대한 돈을 아껴 써서 노후를 버티겠다. 집도 있고 차도 앞이 안 보이니. 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40, 50대 저랑 비슷한 연령대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애들, 집 있고 차 있고 애기 있고. 그런데 재산 조금 있고, 근데 대출 많이 남았고 집 때문에 집 대출 때문에. 있고. 예. 얘네들 생각이 뭐냐? 사교육비 안 쓰겠다. 왜냐면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사교육이 심하거든요. 아주 심하죠. 예, 그건 저 아는 친구도 사실 뭐 한 달 소득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 좀 넘는데 만 원 정도 좀 이상인데 맞벌이 하거든요. 한 3, 400 합치면 되는데 여름 방학 때 애가 이제 고2인데 사교육비로 한 3, 400 쓴다는 거예요. 방학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물가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안 쓰겠다. 더 심각한 거는 20대, 30대죠. 취업도 안 돼. 돈도 없어. 그냥 삶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재밌다고 하긴 그렇지만 20, 30대들이 요새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집값이 제일 싸고 물가가 싼 데로 이사를 가요. 최소한의 돈을 사용하려 하겠다. 네. 전에 없던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한 하향 곡선을 겪고 있다. 그러한 것을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딱 3가지밖에 없다 보는데 개혁,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시는 걸 잘 보면 개혁은 있어요. 네. 개방이 없어요 지금. 아, 개방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옛날에는 뭐 개혁, 개방 2가지를 얘기를 많이 그랬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 가면서 개혁은 있지만 개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타겟책을 해결하려면 리더를 바꿔야겠죠.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뭔가 이 권력 싸움을 통해서 개방적인 이미지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중국 경제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타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걸 이미 다 했어요. 뭐 고속철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노선 갖고 있고. 뭐 빈 아파트가 1억 채가 넘는다고. 그렇죠. 거기다가 저도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지금 도로나 이런 거는 한국보다 더 좋아요. 인프라에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고속철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는 지하철 필요 없는 동네도 지하철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도 할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그때도 이제 막 돈을 쏟아부어서 인프라를 많이 했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방법은 대외적 개방을 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지금 좀 노선에서는 힘들고. 그러면 결국 리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것조차도 이건 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당 내에서 치열한 뭔가 권력 투쟁이 있지 않는 한 쉽지 않고. 그 맞설 만한 경쟁자가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그때보다 커졌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6호가 된다? 그 자리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과거 중국 공산당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건도 많았고. 내전 같은 건 아니고 갑자기 밤새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알게 모르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갑자기 누가 치고 올라온다던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후진타오 원자바오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리스크.
그러면 이제 장기 집권을 계속 하겠다 신민주당이. 그러면 두 번째로 꺼낼 수 있는 게 자신을 신격화해야겠죠. 네. 그럼 이제 문화 대혁명 같은 정말 중국 근현대사에서는 가장 이제 악몽과 같은 그런 걸 일으킬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일으키면 물론 제가 봤을 때 쉽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러우 전쟁처럼.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을 잘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3년 이상은 못 버팁니다. 못 버틴다. 우크라이나 지금 3년째가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못 버텨 해요 지금 미국 여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뭐 1년 내에 그야말로, 그 제가 앞서 얘기했던 27, 28, 29라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28년도에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정말 중국이 모든 걸 쏟아부어 29년도에 점령을 한다라는 걸 봤을 때는 한번 걸어볼 만한 도박이죠. 그리고 그 도박이 성공한다 그러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 중국 지도자 반열에서 순위가 바뀝니다. 대만을 통일하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오쩌둥이 순위잖아요. 네. 2등이 덩시어핑이고 그 뒤로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장점위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3순위가 지금 시진핑이 됐는데 통일을 둘 다 앞에서 못했거든요. 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통일한다? 그러면은 마오쩌둥보다 더 높은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욕구가 시진핑에는 충분히 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에 그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안 냈어요. 그리고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에는 중국 국민당이 이제 그때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산당과 뭐 이 국민당 간에는 그래도 좋든 싫든 대륙에 있을 때는 국공합작도 했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 근본이 되는 역사적 인물들이 다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대만 대선 앞두고 차잉원 총통 그때 대선 앞두고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그때 양안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네. 싱가포르도 사실은 이 양안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과 대만의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총리들 보면 다 화교예요. 네. 중국어를 다 구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지금 싱가포르 쪽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좀 민감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좀 위험하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싱가포르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 면적이 경기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싱가포르 군도 사실 이제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강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 군이 사실 대만에서 훈련을 많이 해요.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친한 싱가포르 친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싱가포르에 꽤 많은 병력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했었어요.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병력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호주 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거기서 받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칫 여기 많은 병력을 줬다가는 원치 않게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로 좀 많이 옮겼다 지금은.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은 성광부대라고 합니다. 네. 별성자 씁니다. 왜냐면은 싱가포르이 중국어로 하면 신자포인데 그 앞에가 별성자거든요. 그래서 성광부대라고 하는데 이 성광부대를 많이 병력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도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미국도 계속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뭐 대만도 최근에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이건 사실상 전쟁 준비에 가까운 무기들을 지금 사재 끼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도 총을 뭐 3년에 걸쳐 13만 정 산다 그러면 우리 총 만드는 회사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상장돼 있는 데는 지금 아마 S&T 모티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S&T 모티브 조커가 엄청 오르겠죠. 13만 정 산다 그러면. 일감이 그냥 확 들어왔어요. 네. 그것도 3년 안에. 그럼 한 1년에 거의 4만 정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S&T 주가 확 뛰겠죠. 근데 이제 대만은 사실 이게 나라에서 병기창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걸 보면 대만도 뭔가 2728에 관련된 급변 사태에 좀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주한미군들이 하는 이제 훈련들도 보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훈련도 있지만 주한미공군 특히 보면 갑자기 막 오키나와로 날아간다던가 아니면 뭐 태국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좀 예사롭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저는 2728이 또 이제 이 중국의 대만 침공 말고 또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전이 뭐 내년 정도면 어떻게 됐든 양측이 마지 못해서라도 휴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많은 양의 무기를 팔았죠. 수출했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영업하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군내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27년, 28년에 푸틴이 또 어딘가를 쳐들어갈 것 같다. 나토국 중에 하나. 그게 나토가 될지, 뭐 나토 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발트 3국, 폴란드, 네. 뭐 이런 이런 데가 지금 또 쳐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잘 보시면은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계속 뭘 사잖아요. 지금 전 세계 그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업체, 심지어 싱가포르 방산업체도 여기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나라들이 난리거든요. 다음은 우리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때 또 전투가 벌어지면, 전쟁이 나면은 미국도 거기에 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력이 또 분산되고 힘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728 관련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푸틴이 또 한 번 장기 집권을 위한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리스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 김주애가 등판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메시지가 커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김정은을 등장시킨 건 자기 수명이 얼마 안 남아서 등장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주애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안 좋은 것만 해요,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보 당국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낮에 자고 밤에 일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인기도 갑자기 북한 외무부가 밤 9시 넘어선가 성명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김정은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아요. 밤에 일을 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보고받고 열받아서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거 있죠. 술 좋아하죠. 담배 좋아하죠. 몸무게는 거의 140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 당뇨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 있죠. 뭐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걸음걸이도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보 당국이나 이런 데서 파악하기로도 진짜 몇 년 안 남은 것 같다. 김주애 등판이 가장 큰 메시지가 있고, 잘 살펴보시면 지금부터 3, 4년 계산해 보면 사실 27, 28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주애가 다음 지도자가 된다. 네. 그래서 뭐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럼 경착륙인 거고. 만약에 이제 권력 공백을 틈타 뭐 군부에 갑자기 실세가 나타나 확 뒤집어 엎는다던가, 거기에 뭐 중국적 변수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하드 랜딩을 하게 되면 뭐 북한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 내전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군병력을 북으로 올려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난민 문제. 네, 그렇죠. 중국도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이거든요. 갑자기 북중적 전쟁에 수십만의 북한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이거 방법이 없거든요. 중국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총 들고 우르르 갑자기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요? 그렇죠. 힘들죠, 사실. 네, 그런 상황이 정말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이지만 북한이 하드 랜딩을 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도 이건 치명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27, 28, 29가 좀 위험한 위험하다. 3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걸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 그리고 각 나라들의 입장 상황을 보니까 네. 아 진짜 앞으로의 몇 년간 네. 그 상당히 불안한 시절이 또 올 수도 있겠다. 네. 네,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 전문 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좀 들었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아마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